자, 우리 교재에는요, 리츠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부동산 투자 회사 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설명해 드렸지만, 리츠라는 게요, 원문대로 하면, Real Estate Investment Trust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 신탁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게 원래 이 투자 회사를 구성을 할 때는요, 이게 조합형으로 할 수도 있고, 신탁형으로 할 수도 있고, 회사형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이 투자회사법에서는 부동산 투자회사는 주식회사로 한다라고 정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리츠의 개념은 투자회사 제도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법에서 명칭을 그렇게 했으니까. 부동산 투자회사는 무슨 회사로 한다? 주식회사로 한다. 이렇게 법으로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명칭을 부동산 투자회사 제도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리츠법이 제정이 되기 전에는 학개론 기본서에 부동산 투자 신탁이라고 소개가 됐던 거예요. 제목을 달았을 때. 근데 법이 만들어진 다음서부터는 부동산 투자회사 제도 이렇게 명칭을 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리츠법이 2001년도에 제정이 됐어요. 부동산 투자회사법이. 2001년도에 제정이 되고 그해 바로 출제했어요. 얘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자산 유동화 제도, 주택 저당 채권 유동화 제도, 부동산 투자회사 제도는 다 IMF 이후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금융기법은요, IMF 전후로 나눠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선진 금융기법은 다 IMF 이후에 들어온 거예요. 아까 여러분들이 고정금리하고 변동금리 배웠죠? 네, IMF 전에는 우리나라에는 고정금리밖에 없었어요. IMF가 터지면서 변동금리 제도를 같이 병행했다고 보시면 돼요. 자체가. 자, 그래서 이제 부동산 투자회사 제도라는 거는요. 이게 지난번에 설명해 드린 것처럼 이게 지분형 간접 투자 방식이에요. 그죠? 어디에 투자하는 거예요? 지분. 예? 뭐를 매입을 하면서? 주식을. 그렇죠? 그래서 이 부동산 투자 회사 제도는요. 부동산 시장하고 금융 시장을 연결해 주는 파이프라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도관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그걸 파이프라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시장의 자금을 어디를 통해서 주식시장을 통해 가지고 어디로?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오게끔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오피스가 있어요. 근데 이 오피스를 갖다가 매각하기 위해서 시장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규모가 얼마짜리냐면 한 500억짜리예요. 그러면 500억짜리 오피스를 시장에서 이걸 현금화하기는 참 쉽지가 않죠. 잘 팔리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데 이게 나름대로 오피스가 무슨 또 매력이 있냐면 이게 임대가 구성이 돼 있으니까 이게 만약에 임대가 잘 되는 곳에 위치하고 있으면 일단 안정적인 임대 수익은 기대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이게 지금 매각하기 위해서 나온 애들은 대부분 시세보다 그렇게 비싸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또 만약에 자금이 필요한 쪽에서는 빨리 현금화를 시켜야 되겠으니까 시세보다 조금 싸게 나올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얘를 한 몇 년 잘 운영하게 되면 오히려 양도 차익도 기대할 수 있다, 없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투자하기 위해서 부동산 투자 회사가 하나 설립이 돼요. 그래서 얘네가 통상은 가인가를 받아가지고 투자자를 모집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부동산 투자회사 중에서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있죠. 그렇죠? 얘는 조건이 뭐냐면 전체 총 자산의 100분의 30 이상을 공모를 해야 돼요. 공개 모집해야 된다고요. 부동산 투자회사의 최저 자본금이 얼마예요? 네? 아니, 그러니까 무조건 5억이라고 하면 안 되죠. 이게 설립 자본금은 이게 5억이고 이게 최저 자본금은 이게 70억이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러면 설립 자본금의 최저 자본금의 30%면 70억이 30%면 21억 아니에요. 그럼 그거를 누구로부터? 투자자로부터 이제 자금을 모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자금을 어디서 모집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주식시장에서. 그럼 부동산 투자에서는 이게 500억이라는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그 자금에 대해서 자기네가 이제 여기에 투자할 건데 자기네가 갖고 있는 지분이 있죠. 지분을 갖다가 어디에다가 주식시장에서 뭐를 발행을 해서 주식을 발행을 해서 투자자로 하여금 투자를 유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회사의 주식을 사면 안정적인 임대 수익이 나와서 거기에 따른 수익에 기초한 안정적인 배당도 기대할 수 있고 나중에 얘가 500억짜리가 600억, 700억에 거래가 되면 그 차익에 따른 이익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이 회사의 주식을 투자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이 여기다 투자할 때는 500억을 투자하는 건 아니죠. 그렇잖아요. 여기다 투자할 때는 주식 한 주의 가격이 만약에 10,000원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1,000,000원이면 1,000,000원어치만 사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소액 투자자들도 고가의 자산에 투자 운영할 수가 있죠.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이 제도가 없을 때는 이거는 소수의 자산가만이 투자 운영할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일단은 대중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도 이걸 현금화하기 쉽지는 않지만 주식 발행 형태로 이게 거래가 성립이 되면은 보다 쉽게 유동화될 수 있어요, 없어요? 쉽게 유동화될 수가 있죠. 그러면 부동산 시장에서 필요한 자금이 어디를 통해서 자본시장, 그죠? 자본시장에서 자금이 조달해서 일로 흘러들어가게 유도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얘가 그 파이프라인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부동산 투자 회사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투자 개념을 보면 후진국은 직접 투자예요. 투자 방식이. 우리나라는 직접 투자하잖아요. 여러분 명의로. 네? 근데 선진국은 대부분 간접 투자라고요. 어디다 투자하는 거예요? 지분에 투자하는 거죠. 이걸 다 내가 사들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중에 내가 직접 나중에 소유하고 있다가 팔 때 직접 매각하는 것보다는 이게 유동성은 더 좋죠. 주식시장에서 뭐를 팔면 되니까. 주식을 발행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직접 투자에 따른 세금 부담도 줄죠. 내가 직접 투자하면 취득세 등록세를 내가 부담해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주식을 거래한 거니까 취득세 등록세에 대한 직접적인 부담이 없잖아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게 리츠라고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는 조금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개념에 이렇게 돼 있죠. 다수의 소액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해서 부동산이나 부동산 관련 증권 등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제도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부동산에 간접 투자하는 것으로 일종의 뮤추얼 펀드에 해당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펀드하고 차이가 있는 건 뭐냐면 얘는 회사 형태를 빌려서 자금을 조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를 세워서 주식회사를 세워서 그렇게 운영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 투자 대상에 따라 지분형 리츠가 있고 모기지형 리츠가 있고 혼합형 리츠라고 돼 있죠. 예, 이거는 미국식의 논리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숙지하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나라의 제도하고 미국의 운영하는 제도가 같다 틀리다. 틀려요. 그러니까 그거는 참고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환매 가능형 여부에 따라 개방형이 있고 폐쇄형이 있겠죠. 그 무슨 얘기냐면 내가 투자한 돈을 갖다가 다시 현금화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거기 나오는 개방형이라는 건 뭐냐면 리치 회사는 투자자가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을 현금으로 바꿔달라면 언제든지 바꿔주는 것이 개방형이고 폐쇄형이라는 건 회사에다 요구를 할 수는 없고 어디에다가 주식시장에서 자기가 거래해서 회수해 가면 된다. 그런 얘기죠. 자금 모집에 따라 신탁형이 있고 회사형이 있겠죠. 근데 여기 있는 우리나라는 무슨 형을 택한다는 거예요? 회사형을 택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존속기한 여부에 따라 무기한 리치가 있고 그 다음에 기한부 리치라고 되어 있겠죠. 예, 그 왼쪽에 있는 도시군관리계획은 삭제하시면 되겠고요. 걔하고 연관성이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오타가 하나 들어간 것 같아요. 존속기간 제한 여부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이라고 있잖아요. 예, 그거는 지우시라고요. 자, 무기한 리치가 있고 기한부 리치잖아요.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게 있고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는 게 있죠. 그게 여러분들이 리치 회사의 종류 아시죠? 자기관리 있고 위탁관리 있고 기업군용 있잖아요. 얘가 존속기간이 5년이에요.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5년. 5년이 지나면 청산하는 거예요. 얘는 기업의 구조조정을 진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회사이기 때문에 수명이 짧은 거예요. 구조조정에 대한 것만 업무를 수행하면은 존속기간 끝나는 거예요. 단 1회에 한해서 투자자들이 요구하면 연장은 할 수 있어요. 연장은.
근데 우리나라에서 세운 부동산 투자 회사 중에서는 얘가 숫자가 제일 많아요. 기업 구조정이. 얘가 숫자가 제일 많이 구성이 돼 있는데 얘가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말 그대로 존속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그래요. 주식에 투자한다는 얘기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단기의 차익도 볼 수 있겠으나 장기적인 투자 운영도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근데 5년 후면 없어질 회사인데 여기 주식을 누가 사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활성화가 안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리치 제도가 활성화되려고 그러면 얘가 활성화가 돼요. 뭐가? 자기관리가. 위탁관리를 세운 거는 자기관리 투자회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세운 거예요. 근데 얘가 세제 혜택이 별로 없어요. 얘네들은 초과 배당해주면 법인세도 감면해주고 혜택이 있는데 얘는 그런 혜택이 없어요.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장 중시하는 게 레버리지 효과하고 절세 효과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렇잖아요. 뭐 투자해서 절세 효과도 볼 수 있고 수익도 낼 수 있는 구조라고 그러면 투자자들이 선호할 수 있는데 무슨 혜택이 적다는 얘기예요. 세제성의 혜택이 적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가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법을 개정해서 계속 낮춰주는 거예요. 원래 최저자본금이 처음에 법 만들었을 때는 500억이었어요. 500억. 그러니까 누구나 쉽게 리치 회사를 세우지 못하도록 500억을 해준 거예요. 500억을 했더니 왜 안 되겠어요? 세제상의 혜택은 없는데 조건이 30%는 공모를 통해서 투자자를 모집해야 되잖아요. 그 500억에 30%는 150억이잖아요. 150억이라는 자금을 조달하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250억으로 낮춰줬어요. 대폭. 그래도 여전히 활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낮춰서 100억으로 또 줄여줬어요. 그래도 활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얼마까지 떨어진 거예요? 70억까지. 그렇잖아요. 계속 낮춰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도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의미가 없죠. 처음에는 얘가 들어온다 그랬을 때 우리나라의 경매 시장은 얘네가 다 쓸 거라고 봤었어요. 자본금이 500억 정도면 그걸 가지고 경매 시장에 뛰어들면 웬만한 애들은 물건 다 얘네가 관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봤는데 지금 이렇게 쭉 해서 70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실체 여부에 따라 실체형이 있고 명목형이 있죠. 실체형은 상근 임직원이 존재하는 거니까 자기관리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죠? 나머지 위탁관리하고 기업구조정은 명목상의 회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거기 보면 유용성이라고 효과라고 나와 있죠. 소액 투자자에게 투자 기회를 제공해 주죠. 그 다음에 구조조정 수단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은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이죠. 얘네는 기업의 입장에서 현금이 부족할 때 가지고 있는 거는 건물이나 뭐 이런 거밖에 없잖아요. 이거를 쉽게 유동할 수 있는 거는 뭐를 통해서? 주식거래 통해서.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활성화됐던 거예요. 기업 구조조정 리츠가. 왜냐하면 이게 IMF 터진 다음에 만들어졌잖아요. IMF 터진 직후에는 모든 기업들이 유동성 부족 문제에 시달렸던 거예요. 현금이 없어요, 현금이.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IMF가 땅 터졌을 때는요,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할 때 산무라고 그랬어요. 묻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이자가 얼마인지 묻지도 않고 돈이 얼마인지 묻지도 않고 언제 갚아야 되는지 묻지도 않고 돈을 빌려 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오늘 못 막으면 부도니까 그냥 이자율에 의해서 100%라도 빌려 썼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 당시에는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결국은 무구 역할이 컸겠어요. 기업 구조정이. 그래서 얘가 제일 많이 만들어졌던 거예요. 기업 구조정이. 그래서 구조조정 수단을 확보할 수 있고 부동산 시장의 선진화비 외자 유치의 확대라고 돼 있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이전에는 직접 거래, 소수의 자산가 간의 직접 거래하면은 거래 내역을 확인하기가 쉽지는 않은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근데 얘는 모든 거래가 어디서 이루어져요? 주식시장을. 거래가 투명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외국 애들도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게 투자를 많이 했던 거예요. 특히 오피스 쪽에다가. 그렇죠? 왜냐하면 참고로 보시면 이게 500억짜리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물건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식을 주로 원가 방식을 썼어요. 간평에서 원가 방식이라고 배웠죠. 그러니까 투자자에게 이 가치가 얼마냐 그렇게 물어보면 얘를 다시 뭐 할 때 신축할 때 한 700억 들어가는데 그동안에 감가가 발생해서 감가 한 200억 빼고 놨더니 얘가 얼마다? 500억이다. 그 다음에 토지의 가치는 별도로 계산했더니 얘가 한 또 500억 되더라. 그럼 전체 가치가 얼마다? 1000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외국계 투자자에게. 그러면 외국계들은 이런 건 안 봐요. 그러면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캡이 얼마냐 물어보는 거예요. 수익률이 얼마냐 이거예요. 수익률이. 그 수익률은 계산하는 게 없거든요.
그래, 그럼 다 좋아. 그럼 니네가 1,000억을 그러면 내가 맞춰줄 테니까 이거를 10%를 맞춰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1,000억에 10%는 얼마야? 근데 여기서 100억의 임대수익이 나오냐고요. 안 나오지. 그러면 이거를 맞춰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0%를. 이걸 자꾸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100억을 맞춰줄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이 자산 가치가 점점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한 400억, 500억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이제 넘기는 거예요. 돈이 급하니까. 그럼 이거 못 맞춰줄 것 같으면 이걸 낮춰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나중에 이게 좀 더 기술적인 부분인데 우리가 환원율이라고 배우죠. 네, 환원율이 높다고 좋은 게 아닌 거예요. 매도자고 매수자의 위치가 틀린 거예요. 매수자들은 이걸 자꾸 높은 걸 선호해요. 이게 높아지면 가치가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투자자하고 이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는 자본 환원율은 이걸 활용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IMF 터진 직후에는 기업들은 일단 돈이 급하니까 우리나라 시세로는 한 1,000억 정도 해당이 되더라도 400억, 500억에 팔아 넘긴 거예요. 그 다음에 IMF 끝나고 난 다음에 부동산 가치가 올라갔죠. 그 다음에 얘네들은 한 1,200억 이렇게 팔고 간 거예요. 차익을 남기고. 그러니까 그때 외국의 투자회사들이 몇 개들은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다 버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왜냐하면 현금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당장 현금이 없을 때 내가 아끼던 무슨 뭐 골동품이나 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원래 거래하면은 예를 못해도 한 10억 원 받을 수 있는데 누군가 후려치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IMF 터지고 난 다음에는 현금 있는 사람들이 돈 많이 버는 거야. 그때 우리나라에 IMF 터졌을 때 그 직전에 패션 쪽으로 좀 유명한 브랜드가 하나 있었어요. 그 N으로 시작되는 브랜드가 하나 있었는데 그 회사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그 시내 22억짜리 건물이 경매로 7억에 나왔어요. 7억에. 낙찰이 7억에 된 거예요. 22억짜리인데. 그게. 그러면 그게 22억으로 출발했다는 얘기는 결국은 시세 한 80%, 70% 출발했을 거 아니에요. 그 7억에 누군가 낙찰을 받고 난 다음에 IMF 지난 지 2, 3년 뒤에 그 가치가 어떻게 됐겠어요? 와,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차익이 얼마였겠어요? 그 당시에 그 시중에 회자되는 얘기가 돈 있는 사람들은 그냥 지금 이대로가 좋다고 그래서 건배사가 그거 했잖아요. 지금 이대로.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렇다 이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외국계들도 투자가 이제 많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안정적 수익률이라고 되어 있죠. 안정적 수익률은 뭐냐면요. 리치 회사의 특징이 성장성보다는 안정성에 초점을 둬요. 즉 투자자에게 안정적인 배당을 해주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나름대로 안정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투자의 안전성이라는 건 이거죠. 자기가 직접 투자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분석이나 또 위험 관리나 하기가 쉽지 않지만 누구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투자회사 전문가들이 투자 운영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에 강점은 있다라는 얘기고 유동성은 좋아지겠죠. 그렇죠? 내가 직접 갖고 있으면 내가 팔아야지만 현금화되는데 이건 주식회에서 거래하는 거니까 유동성이 그만큼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죠? 무슨 말인지 하시겠어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옆에 가시게 되면 부동산 투자회사법에 대한 내용이 있죠. 조직 형태를 보게 되면 자기관리, 위탁관리,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기업, 구조조정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유형을 보면 뭐가 있어요? 자기관리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있다? 그 다음에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 이렇게 돼 있죠. 요 중에 실체가 있는 회사는 뭐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명목상의 회사예요. 그죠? 명목상의 회사. 자, 그러면 얘네를 우리가 구별할 때 자기관리는 설립자본금이 어떻게 돼요? 그래요. 이거는. 네. 작년 시험 문제가 이거였어요. 이거 틀리게 준 거. 그죠? 5억인데 뭐 3억 이렇게 좀 틀릴 거 아니에요. 그죠? 간단하게. 그 다음에 최저 자본금이 얼마예요? 네, 심할 때는 이거 두 개만 알고 들어가도 문제는 맞출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어요. 이거 말고는 문제를 줄 게 별로 없으니까. 이게 기본인 거예요, 기본. 올해는 이거 바뀐 거 아시죠? 주식 분산. 응? 응.
자기관리 얼마? 얘네 50. 얘 얼마? 50. 얘는? 어? 얘는 제한이 없죠. 특례니까. 주식분산에 적용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잖아요, 얘는. 그게 얘한테 주어지는 특례라고 그랬잖아요, 특례. 특례 지난번에 알려준 거 기억하시죠? 주식 공모 있죠? 예. 얘는 총 자산의 몇 분의 얼마? 100분의 30. 얘는 제한이 없죠. 그러니까 공모라는 건 일반의 청약에 제공하라는 얘기는 일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얘는 공모를 적용을 안 받고요. 얘는 이것도 가능해요. 소수의 기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해서 운영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나라에 소수의 기관 투자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연기금이 뭐 하여간 절대적인 비중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도 아시면 왜 공무원 연금 뭐 그 공단 있고 군인 연금 뭐 이런 거 공제에 있고 이런 거 아시죠? 걔네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규모가 어마어마한 거 알고 계시죠? 군인 공제가 운영하는 회사도 무지하게 많아요. 그게.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 은행마다 그 치열하다고요. 걔네가 가지고 있는 자금이 있죠. 어느 은행에서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유치할 때 그 돈이 얼마겠어요, 규모가. 그래서 그거 유치만 해도 그냥 그 양반은 그냥 승진하는 거예요. 그냥 그것만 쭉 갖고 있어도. 그죠?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여기 은행에서 가끔 인사차 방문하고 그러죠. 돈을 많이 맡겨놨기 때문에. 그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자, 요거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거기 보시면 123페이지에 처음에 설립 영업이 있고 두 번째 보면 자본금 규모 있죠. 설립 자본금이 있고 최저 자본금이 있죠. 박스에. 그 다음에 주식 소유 한도 있죠. 예, 거기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공모 나와 있죠. 영업인가를 받은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발행하는 주식 종수에 거기 1년 6개월이라고 돼 있죠. 1년 6개월이 아니라 2년. 그 개정된 거예요. 1년 6개월이었는데 몇 년으로? 2년으로, 2년.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시게 되면 현물 출자라고 돼 있죠. 예,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후에 최저 자본금 준비 후에 뭐가 가능하다. 현물 출자가 가능하다. 이제 그런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처분 제한이 있어요. 그죠? 자, 부동산 투자 회사는요, 취득 후 몇 년의 범위 내에서 그냥 1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5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처분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안에 대통령으로 시행령 들어가면은 다 1년으로 돼 있다고요. 국내 부동산주 주택법에 따른 주택이 얼마? 1년. 주택법에 따른 주택이 아닌 부동산도 몇 년? 1년. 그러니까 5년의 범위 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 투자회사법 시행령이 있을 거 아니에요. 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으니까 시행령에서 다 1년이라고 1년. 그러니까 5년의 기간 내에서 그건 신경 쓸 필요가 없이 몇 년이라고. 네, 1년. 근데 얘는 처분 제한이 있다 없다? 없죠. 얘는 왜 처분 제한이 없겠어요? 어? 아까 무조건 특례라고 하면 안 되고. 야, 얘는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해 주는 애잖아요. 그럼 빨리 현금화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처분 제한을 두면 안 되죠. 빨리 현금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애들도 국내 부동산만 처분 제한이 있는 거예요. 그죠? 해외 부동산은 처분 제한이 없죠. 정관에서 정한 대로 정하라는 것은 자율화하겠다는 얘기잖아요. 해외 부동산은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해외 부동산 거래할 때는 우리나라 돈으로 거래하는 게 아니죠. 달러로 거래하거나 엔화로 거래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환율은 변하잖아요. 그러니까는 필요할 때 우리가 유리할 때 환차익을 볼 수 있을 때 팔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기한을 제한을 두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제한을 두는 거는 무슨 부동산만? 국내 부동산만 제한을 두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거기 국내 부동산 중 이렇게 돼 있잖아요. 표현이. 그 다음에 자산 구성이 있죠. 예. 매 분기말 현재 총 자산의 80% 이상을 부동산 관련 증권 및 현금으로 구성하고요.
그 중에 100분의 70 이상은 부동산이 된다는 거예요. 거기 문항이 기억하고 니은으로 돼 있잖아요. 예. 그게 원래 분기별로 총 자산의 80% 있죠. 예, 80% 이상을 부동산 관련 유가증권 및 현금으로 돼 있어야 되고 그 안에서 부동산이 몇 프로? 70% 이상이 된다. 이 요건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기억과 니은으로 나눠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냥 같은 논리라고요. 그냥 쭉 이어져 있는 거. 근데 얘는 자산 구성에 적용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죠. 얘는 그냥 100분의 70 이상만 기업 구조조정 관련 부동산이나 부채 상환용 부동산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그 배당은 올해는 신경 안 써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지난번 수업할 때. 법이 개정이 돼서 원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도록 돼 있죠. 예, 배당하도록 돼 있는데 내년 연말까지는 그냥 100분의 50까지만 배당해도 되고 그 다음에 남는 이익금에 대해서는 내부에 유보할 수도 있다고 해놓은 거예요. 원래 부동산 투자회사는요. 남는 잉여금이 있으면 그거를 자기네가 갖고 있지 못하도록 해준 거예요. 근데 그러면 되게 번거롭거든요. 새로운 어떤 투자를 할 때마다 자금을 계속 새로 모집을 해야 돼요. 번거롭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거를 한시적으로 허용을 해준 거죠. 활성화를 위해서. 근데 얘는 왜 제가 참고하라고 그러냐면 이거는 내년 연말이면 없어지는 제도예요. 한시적으로. 이게 꾸준히 진행되는 제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시험상에서 인용을 잘 안 하겠죠. 100분의 90을 쓸 수가 없잖아요. 100분의. 그렇다고 100분의 50을 쓰기도 뭐 하잖아요.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만약에 100분의 90으로 나와도 틀릴 거 아니에요. 내년 연말까지는 100분의 50을 하도록 돼 있으니까. 그렇다고 100분의 50을 쓰자니 2019년서부터는 또 달라질 수 있는데 그걸 100분의 50이라고 또 주장할 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런 애들은 인용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참고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대신에 차익 및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없다?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것도 원래 법 만들었을 때는 안 됐었어요. 차익 및 사채 발행이. 근데 이게 허용이 되면은 레버리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죠. 돈을 차입을 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요. 조세 감면이 돼 있죠. 네, 거기 보면 자, 자기관리는 취득세 50% 감면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기업 구조조정하고 위탁관리는요. 배당금 있죠. 100분의 90 이상 배당해 주면은 법인세도 감면해 줘요. 근데 자기관리가 법인세 감면 혜택이 없어요. 시험에 참 그것도 나온 적이 있어요.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법인세 감면 혜택이 있다 없다? 얘는 있는 거예요. 얘도 있다고요. 배당을 할 때 100분의 90 이상 배당을 해주면 초과 배당해주면 세금 감면 혜택이 있어요. 근데 얘는 그런 혜택이 없다고요. 얘가. 그 다음에 뭐 합병은 투자회사에 대한 관계를 기준하니까 참고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자산관리회사라고 있죠. 그 자산관리회사는 뭐냐면 위탁관리 있죠. 그 다음에 기업구조정이 있을 때 얘네들은 실체가 없는 회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산의 투자 운영을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자산관리회사에다가. 자산관리회사의 설립자본금이 얼마겠어요? 70억. 자산운영 전문력을 몇 사람 이상? 5인 이상. 그건 얘랑 똑같잖아요. 누구랑? 자기관리랑. 그쵸? 그러니까 뭐 따로 정리 안 하셔도 되겠고. 그 다음에 항상 우리가, 근데 그걸 참 희한하게 많이 내더라고요. 얘네는 여기가 아닌 거죠. 그쵸? 여기 얘네 둘 있죠. 얘네들은 본점에 지점 설치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상근 임직원 있죠. 이거를 고용할 수 있다, 없다? 근데 이걸 꾸준히 줘요. 누군가 희한하게 이걸 누가 계속 틀리나 봐요, 이거를. 그죠? 뻔한 얘기인데 이걸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고용할 수 있다, 상근에 임직원 둘 수 있다, 이걸 계속 주는 거예요. 그죠? 그건 참 뭐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근데 어쨌든 우리한테는 좋은 현상인 거예요. 그죠? 쉽게 맞출 수 있으니까. 기억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또 법 개정에 대한 것이 발생을 하면은 얘기해 줄 거예요. 그죠? 선생님 정리해서. 그러니까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되고. 지난번에 제가 정책할 때 그랬었죠. 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것도 명칭이 통합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통합된 명칭이 나오면 무조건 걔를 기준으로는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게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면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있어요. 그죠? 얘도 알아는 두셔야 돼요. 별표는 해야 돼요. 자, 프로젝트 금융이라고 그래요. 그죠?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니까 프로젝트 금융. 얘는 뭐를 어떤 게 프로젝트 금융이라고 얘기한 건 기억하시나요? 예?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얘는 요 프로젝트를 기초로 해서 자금을 융통하는 기법이죠. 금융이라는 게 자금 융통의 준말이니까 프로젝트로부터 뭐를 자금을 조달하는 기법이에요. 그죠? 그래서 걔는 거기 보면 124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이 있죠. 네, 그걸 밑줄 치는 거죠. 자금 조달의 기초를 프로젝트를 추진하려는 사업주의 신용이나 물적 담보의 가치에 두지 않고 프로젝트 자체의 수익성에 두는 금융기법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사업주의 신용이나 자산 담보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죠. 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이 자체의 수익성이 좋은 거죠. 수익성만 보고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우리가 프로젝트 금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얘 특징이 보면요. 비소규 금융 혹은 제한적 소규금융의 성격도 띠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대부분 이거예요. 제한적 소규금융. 그죠? 그러니까 뭐를 해줘야 돼요? 보증해야 돼요. 보증 안 해주면 돈을 투자 안 하죠. 그죠? 우리가 지난번에 이렇게 한 거 기억하시나요? PF도 부동산 개발 관련 PF가 있고요. SOC PF라고 그래서 사회 간접 자본 시설에 대한 PF 방식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왜 충청도니까 천안 논산 고속도로 설치한 것 있죠? 네. 이 방식이 이걸로 간 거예요. BTO 방식으로. 그러니까는 민간업자가 뭐를 깔아주는 거예요. 고속도로 깔아주는 거죠. 그죠? 깔아주고 소유권은 누구에게? 뭐 충청남도 등 이쪽으로 넘겨주는 조건으로 시설 운영권을 따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설 운영권을 따내서 얘네는 여기다가 톨게이트 설치해서 이 도로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뭐를 받아서 사용료를 받아서 들어간 돈을 회수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은 경제성 분석을 해요. 하루에 이용 차량이 몇 대가 될 것이고, 그렇죠? 한 달이면 토탈 몇 대 정도가 이용할 것이라는 것을 계산을 다 해야 돼요. 그래서 통상 만약에 월 한 20만 대 정도가 이용을 할 것이고 통행료를 가령 예를 들어서 1,500원으로 책정하게 되면 이걸 곱하기 하게 되면 매월 수익이 나올 거 아니에요. 연간 수익이 나면 들어간 돈 기준했을 때 몇 년간 내가 이거 운영권을 갖고 있으면 들어간 돈을 다 회수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월 20만 대가 이렇게 다닌다고 가정했을 때 월 한 뭐 10억 정도에 대한 이 사용료의 수익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이게 80% 이하로 이용 대수가 작아지게 되면 수익이 10억이 아니라 한 8억 미만으로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얘네가 최저치를 둔다고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수익이 6억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차익이 남을 거 아니에요. 80% 조건이면 한 2억 정도가. 그럼 부족한 차익은 누가? 정부가 지급보증해 주는 거예요. 갭을 메꿔준다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정부가 이런 식으로 보증을 서주지 않으면 얘네가 투자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제한적 소구금융이라고요. 옛날에 우리가 소구금융을 얘기했을 때 대표적으로 뭐였냐면 어음에 배서하는 것 있죠. 어음을 우리가 융통할 때 최초에 어음 발행제가 있고 어음이 돌다 보면 뒤에 배서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나중에 그게 연대 책임이라고요. 이후에 배수한 사람 다 해갖고 청구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잖아요. 그런 건 무슨 금융이다? 소금융이고, 이거는 그 이후에 사람에게 청구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얘기했죠. 우리나라에 보면 이 K라는 기업이 있어요. 그죠? 이 회장되는 양반이 그때 저 자살했잖아요. 저기 서산 쪽에 가서. 네, 그런 기업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얘네가 현재 지금 법정 관리 중이에요. 근데 얘네가 이렇게 추진하는 여러 개의 사업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사업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대로 천안, 문산 간 고속도로 설치하는 사업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외국에 나가서 주상복합을 짓는 그런 사업도 있고, 그렇죠?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어느 쪽에다가 뭐, 가령해서 아파트 단지를 지어서 분양하는 여러 개의 프로젝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이. 그래서 자기 거래하는 어디에다가 주거래은행에다가 가서 융자 신청을 해요. 근데 이거 법정 관리 중이잖아요. 신용도 떨어져 있잖아요. 그 은행 입장에서는 융자해주기가 부담스럽죠. 융자를 안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럼 얘네 입장에서는 자금을 조달해서 운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네가 그걸 하기 위해서 요 중에서 괜찮은 애 있죠. 요 사업이 괜찮다 그러면 얘만 따로 띄워갖고 별도의 이걸 세우는 거예요. 무슨 회사를? 프로젝트 회사를. 그러니까 가칭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식회사, 천론 뭐 이런 식으로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얘네는 이 모기업하고는 관계가 없죠. 별도 회사를 하나 설립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요게 완성이 되면 여기를 다니는 요 사용료를 가지고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데 요게 수익률이 괜찮다 이거예요. 그럼 요거를 가지고 누구를 모집하는 거예요? 투자자를. 그러면 투자자는 이 모기업을 보고 투자 들어가는 게 아니죠. 요 프로젝트 자체만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요것만.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랬을 때 이게 만약에 사업이 잘 돼서 생각한 만큼의 수익률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관계가 없는데 사업이 잘못돼서 얘네가 부도났어요. 부도나면은 얘네가 투자한 돈에 대해서는 요 프로젝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채권에 대해서만 청구가 들어가지 일루는 청구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소금융이라는 거예요. 모기업에는 추심한다 안 한다? 채권 청구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여기서 만약에 이걸 도로를 까는데 필요한 자금이 가령해서 한 1조 한 2천억 정도가 필요했어요. 그럼 1조 2천억의 자금 투자자부터 모집을 했잖아요. 그죠? 네, 모집을 했는데 이게 부도가 나면 1조 2천억에 대한 이 채무에 대해서 여기 있는 이 기업으로는 청구한다 안 한다? 안 하겠죠. 그러면 이 1조 2천억에 대한 채무를 진 거는 여기 있는 프로젝트 회사의 대차 대조표상에만 부채로 기록이 되지 여기는 기록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효과가 있다느냐면 부의 금융 효과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효과? 부의 금융 효과. 이 부자가 장부 부자예요. 그러니까 모기업의 장부에는 부채로 기록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니까. 그러면 얘네는 부채의 변화가 없다는 얘기는 재무 건전성 이런 데 영향을 안 줄 거 아니에요. 그럼 얘네가 다른 곳에서 필요한 자금을 또 조달할 때 큰 영향도 없겠고 주가에도 큰 영향을 안 줄 거 아니에요. 그런 효과를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부의 금융 효과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래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사업주가 독립된 프로젝트 회사 자금을 제공받아서 프로젝트를 수행하니까 사업주의 대차 대표에 관한 대출금이 계상되지 않기 때문에 그죠? 사업주의 재무제표에 영향을 주지 않는 부의 금융의 성격을 갖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제도의 특징은 또 하나가 뭐냐면요. 복잡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해관계가 상당히 복잡하게 얽힐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왜 그러냐면 이 도로를 건설을 할 때 그렇잖아요. 이게 공사기한이 길게 되면 여러분들이 왜 건설할 때 건설 방식 컨소시엄 구성 방식 뭐 이런 거 있죠. 공사 사업 규모가 크면 전체를 갖다가 가령 예를 들어서 A 개발만 들어가서 A 건설만 들어가서 건설하는 게 아니라 전체 구간에 대한 사업을 얘네가 따냈는데 혼자서 이 자금을 부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 개 자기가 했던 뭐 하청에서는 데리고 들어가서 구간 나눠가지고 건설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또 출자 비율 가지고도 또 조정이 필요하다고요.
돈을 많이 낸 애가 결국 이익이 나올 때 제일 많이 가지고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확실한 사업이면은 출자비를 조정하는데도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그것이 마찬가지죠. 이 투자자에서 자금을 조달할 때 여기 있는 은행 있죠. 은행은 돈을 빌려줄 수는 없어도 투자자식으로 들어갈 수는 있어요, 없어요? 네, 투자는 들어갈 수가 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1조 2천억이나 되는데 이거를 은행 혼자서 들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은행도 여러 개의 은행을 같이 끼워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뭐 A은행 되고 B은행 되고 C은행 쭉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얘네들 간에도 이걸 또 조정을 또 해야 돼요. 출자 비율에 따라. 여기 또 이걸 주관하는 또 주무은행이 또 따로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여러 개의 은행이 모여서 이렇게 투자 들어가는 걸 신디케이트 론이라고 그래요. 여러 은행이 모아서 이렇게 들어가는 게. 그러면 얘네들 간에도 조정이 필요할 거고, 이거 공사할 때 건설사 간에도 조정이 또 필요할 거 아니에요.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나눠야 되고, 이익이 나오면 어떻게 나눠야 되고, 이게 되게 복잡한 거죠. 사업 자체가. 그렇다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뭐 거기까지는 뭐, 그래서 이게 복잡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뭐가 비싸요? 이게 비싸요. 왜냐하면 이거는 사업 기간이 장기고요. 돈도 많이 들어가고 나름대로 리스크도 큰 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투자 들어가는 투자자들에게는 높은 뭐를 줘야 돼요? 대가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수익을. 그래서 은행들이 여기다가 대출을 해주는 거를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닌데 리스크가 워낙 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제1금융권에서는 대출을 잘 안 해준 거죠. 확실한 사업이 아니고서는. 이게 주로 누구에게 넘어갔겠어요? 저축은행에게. 그러니까 저축은행 이쪽으로 무리한 대출을 해주다가 그리고 얘네가 대출만 해주면 됐는데 그 안에서 뭐 리베이트며 뭐며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게 섞이다가 보니까 대출 규모가 더 커진 거죠. 왜냐면 대출을 많이 해주고 그 중에 일부를 또 챙겨가야 되니까. 규모가 적으면 남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출 규모가 커졌고 사업은 제대로 안 됐고 그러니까 빵빵 쓰러진 거죠. 그래서 몇 개 왜 저축은행이 한때 우리 많았잖아요. 뭐 과일 이름으로 된 애들도 있었고 뭐 되게 많았었잖아요. 지금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만큼 뭐가 큰 거예요? 금융 비용이 큰 것은 리스크가 크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위험 배분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회사들은 나름대로 다 이제 합의를 거쳐갖고 뭐를 조정을 해야 돼요. 위험에 대한 그런 걸 이제 조정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후 관리라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뒤에 가게 되면 독립된 프로젝트 회사를 설립한다고 돼 있죠. 예, 그렇게 보시면 돼 있고. 근데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여기다가 이제 이게 투자자가 투자했잖아요. 그러면 이 자금이 일로 투자가 들어갔잖아요. 그럼 이 자금 관리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이 자금 관리. 이거. 이거 우리가 이거 이용한다 했잖아요. 그죠? 에스크로 어카운트라고 해줬잖아요. 기억하나요? 위탁결제 계정을 두고 여기를 통해서 자금 관리하는 거죠. 조금 더 들어가면요. 이 회사가 합자회사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합자회사라는 거는 그 사원이 무한책임사원하고 유한책임사원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이 얘네들은 무한책임사원이고 얘네는 유한책임사원인 거예요. 은행들은, 투자 들어간 사람들은. 그러면 얘네들은 자기가 출자한 자금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혹시 잘못되더라도 모든 책임은 얘네가 지는 건 아니겠죠. 그렇잖아요. 출자한 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고요. 대신에 경영에는 참여할 수가 없어요. 경영에는 참여할 수가 없다는 얘기는 이 흐름을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그거를 막기 위해서 무슨 계정을 설치하는 거예요. 위탁 계정을 설치해서 자금 흐름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치를 마련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 우리가 지난번에 개발에서 신탁 배웠었죠. 토지 신탁. 예, 토지 개발 신탁에서는 자금 관리를 위탁자하고 수탁자가 있으면 누가 한다 그랬어요? 아니 토지 개발 신탁하면 신탁 개발처럼 위탁자가 있고 수탁자가 있잖아요. 자금은 누가 관리한다? 수탁자가 있죠. 수탁자가. 수탁자가 누구겠어요? 신탁회사잖아요. 신탁회사. 위탁자가 토지 소유자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것도 여러분 시험에 나온 거예요. 그것도 자금관리 누가 하느냐. 그럼 이것도 왜 얘기하겠어요? 이것도 자금관리 누가 하느냐를 갖다가 몇 번 물어봤다고요. 그러니까 뭐를 설치해서 운영을 한다. 저기 나온 대로 에스크로 어카운트, 위탁 결제 계정을 가지고 운영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 프로젝트 파이낸싱 또 이렇게 정리해놨죠.
예, 그래서 비소금융이 이 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제한적 소규가 일반적이라고 또 박스 안에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신디케이트라는 게 있는데요. 신디케이트라는 것은요, 부동산의 개발, 취득, 관리, 판매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여러 명의 투자자가 부동산 전문가의 경험을 동원해서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개발업체 전문가들의 어떤 이제 전문성하고요. 그 다음에 투자자의 어떤 자금이 결합이 돼서 투자 운영하는 건데, 그러면 이 개발업자들의 입장에서는 투자자들의 자금을 좀 더 쉽게 조달해서 투자 운영하는 걸 필요로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자금을 보다 쉽게 조달하기 위해서는 일반 개인이라기보다는 법인의 형태 있죠. 주식회사 형태를 빌렸을 때가 자금 조달은 더 쉬운 거예요. 뭐를 발행을 해서. 주식을 발행을 해서. 그래서 여기 운영하는 운영 형태 중에 하나가 바로 뭐가 있냐면 얘네가 있는 거예요. 리치가. 부동산 투자 회사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투자 운영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보면 그 뭐 합자회사 형태의 경우 나오죠. 신디케이터는 무한 책임이고 투자자는 무슨 책임이다? 유한 책임이다. 그래서 이 표현이 여기도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 신디케이트도 무슨 금융의 일종이다? 지분금융의 일종인 거예요. 무슨 금융의 일종? 지분금융. 그 다음에 이제 옆에 가시게 되면 한국주택금융공사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이쪽에 정리하고 또 뒤로 가시죠. 잠깐 쉬었다 들어오십시오.